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책방 북소리 북마스터 김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글 쓰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네, 우리 북소리,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책으로 좀 소란한 세상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주제를 알려드리기 전에요.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중남미의 나라, 베네수엘라. 네. 베네수엘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우선 갖고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 세계 미녀 대회 하잖아요. 거기에 항상 1등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더라고요. 그리고 올림픽이나 하면 이렇게 응원단들을 비춰주는데 거기에 항상 베네수엘라 응원단이 나오면 네. 뭐 미녀 응원단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의외입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우선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네, 뭐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세계 석유량 1위 국가다 이 얘기도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뭐 중남미 요즘에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뉴스에 많이 올라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요. 네. 콜럼부스가 발견한 이제 중남미 대륙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1498년도에 콜럼버스가 이 나라 베네수엘라를 발견한 거죠.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 그러면 좀 떠오르는 좀 유사한 이름의 도시가 있죠. 베네치아. 네, 베네치아가 있는데 이 베네치아를 연상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도착을 해보니까 인디오의 수상 가옥들이 네. 마치 베네치아의 베네치아라는 게 수상의 네. 건물들을 지은 거니까 이래서 작은 베네치아다라고 해서 베네수엘라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의 뭐 경제 위기라든지 또는 미국이 좀 침공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좀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이런 세계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죠. 네, 맞습니다. 석유 부국으로 유명한 이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나라가 왜 세계적인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지 이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죠. TV 책방 북소리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엄청난 물가 폭등으로 살인적인 고물가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진 베네수엘라. Today, you need this amount of money to buy this cup of coffee. 네, 지금 보신 것처럼 IMF에서 발표하기에 올 연말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1000만%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짚고 자세하게 알아볼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준효 노동자 연대 기자와 김기현 선문대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자연대 김준효 기자라고 하고요. 네, 이 문제를 좀 써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2002년에 그 차베스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네. 그때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뭔가 큰 일을 낼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마 차베스에 쓴 논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이런저런 이런 이유로 베네수엘라에서 뭐 일만 나면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2002년 하면 차베스도 이제 쿠데타로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논문을 쓰셨다고 하니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가장 정통한 전문 지식을 그렇죠. 갖고 계신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준효 기자는 그 본 직업이 예. 노동자 연대의 기자세요. 네, 네. 그런데 지난 4월에 이 책을 펴내셨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위기, 베네수엘라 위기. 어떻게 책을 펴셨는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로는 그 앞으로 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 미국의 간섭과 지금 국내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으로 각축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자체를 사실 국내에 좀 소개하고 여기서 유용한 좀 교훈들 같은 걸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던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 식민 통치를 겪었고 또 그 이후에 오랫동안 여러 강대국들이 간섭해오고 이러던 나라였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독자들에게 쉽고 또 근본적인 측면을 좀 다뤄보고 싶어서 펴내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 뭐 김준효 기자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지만 조셉 추나라 또 앤디 브라운 영국의 뭐 사회 운동가들의 글도 여기에 실려 있어요. 네. 그만큼 베네수엘라 위기가 뭐 서방 세계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베네수엘라 위기를 김기영 교수님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서로 누가 그 석유를 차지할 것인가. 그다음에 하나는 이 베네수엘라가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때 가장 미국에 맞서서 반신자유주의, 그다음에 반미주의를 내세운 그래서 뭐 선봉장 같은 그런 그렇죠.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또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책의 내용이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들이 사실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부터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죠? 석유 수출이 전체 무역에서 이제 90% 넘게 이제 차지를 하는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핵심적인 수출품인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이 반토막 40%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네.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두 가지 좀 상징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국민 평균 체중이 11kg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가의 이제 기아 상태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작년에 로이터라는 언론사에서 이제 올해 사진을 이제 선정들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한 게 베네수엘라의 물가에 관련한 사진이에요. 예. 생닭이 한 마리 있고 이 닭 뒤에 이제 지폐가 이만큼 쌓여 있는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 지폐가 얼마나 되는 거냐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67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지만 그만큼의 돈을 만들 수 있는 닭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경제라는 거죠. 사실상 경제가 굉장히 마비돼 있는 거고 바로 여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주 강도 높게 경제 제재와 봉쇄를 가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생닭을 구입하려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kg당.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2.4kg의 닭 가격이 1,460만 볼리바르래요. 근데 이게 한화로는 2,500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에서 지폐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지금 최고권액이 보니까 10만 볼리바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닭을 사려면 146장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지폐를 146장에 가지고 가서 닭 한 마리 주십시오 해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고 사실은 있는 거죠. 네. 경제 시스템이 망겨졌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화폐의 가치가 중요한 것인데 경제적인 실질 가치보다 화폐로 그걸 살 수 있어야 되는 1대1인데 지금 100만 대 1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가 허물어지게 되면 이게
국가적 안전의 위기로까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베네수엘라 화폐가 이제 평가절하가 많이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임금을 달러 기준으로 하면 뭐 네. 한 달에 40불도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럼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는데 근데 그 실제로는 베네수엘라에서 사는데 크게 돈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네. 뭐 의료도 다 무료죠. 그다음에 저 교육도 다 무료죠. 뭐 교통비 석유값 사니까 거의 무료죠. 뭐 사실 큰 돈 들 게 없거든요. 거의 뭐 공산주의 사회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생필품을 사 쓰는데 이 생필품을 국가에서 그 가격 통제를 해서 굉장히 싼 값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생필품만 눈에 보이면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걸 다 사서 그 중에 일부 쓰다 남은 거는 시중에 저 암시장 이런 데 가서 팔면은 그게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시중에 그 생필품은 항상 이제 고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뭐 한 3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이주를 했다고 지금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보내오는 송금들. 네. 그게 뭐 달러로 한 100불만 보내오더라도 그 가치가 베네수엘라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걸로 이제 또 그 관련, 그 친인척들이 또 살아가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준효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안전 문제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시민단체가 계산한 거에 따르면은 그 세계에서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 10곳 중에 3곳이 이제 베네수엘라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수도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례로 인한 건수는 베네수엘라가 전쟁이 나지 않는 나라, 비전시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제적 먹고 살기 어려운 위험에 더해서 정치적인 어떤 분쟁들이 사람들을 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거고 주변국에 가서 엄청 천대받고 고통받으면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로 좀 내몰리게 되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사태라는 게 되게 국제적인 문제고 네. 베네수엘라의 경제라는 게 사실 원유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네. 이게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네, 네. 지금 현재 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장이죠. 네. 과이도가 네.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상황에 미국이 국회의장을 지지하게 돼서 네, 네. 사실은 내분 상태인 것처럼 외부에서 비춰지고 있어요. 네. 네. 내부적으로는 정통적인 대통령이 분명 존재하고 약간의 비판적인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그쪽 편에서 그 어떤 정당성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2017년 5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임기가 1월 10일, 금년 1월 10일에 시작된 건데 과이도나 미국 쪽에서는 그 작년 5월에 있었던 대선이 그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는 거군요. 부정선거. 예, 네. 예. 그러니까 너는 이제 1월 10일이 됐으면 이제 대통령 자격이 더 이상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헌법에 그 대통령 부재 시에는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인 과이도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자기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다 인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과이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지금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마두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들이 지금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비서방 거잖아요. 국가들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국가가 이데올로기의 어떤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그렇죠. 치닫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는 마두로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언론이 뭘까? 지금 여기에서 비춰지는 것과 이 책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세계사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그 과이도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었고 지금 현 정권이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살펴본다면 이 베네수엘라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사실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은 크게 한 4그룹이 있는데요. 그 마두로 자신인 그 노조 세력들, 자기가 네. 출신 노조 세력들, 그다음에 이제 좌파 정치인들, 그다음에 군부가 중남미에서는 의외로 그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군부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군부, 그다음에 이제 빈민청 이렇게 이제 4개 세력인데 그 소득이 평균 소득이 중남미 국가가 한 10,000불 정도 돼요. 중남미가 절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워낙 원자재 같은 게 풍요롭기 네. 때문에 그 상위 중소득 국가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적 불평등이 또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나 아시아보다도 훨씬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니까 빈곤층은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또 또 불만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빈곤층들이 계속 이제 좌파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차베스가 바로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네. 정치로 이제 실현했던 인물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차베스가 할 때 집을 한 200만 호를 빈곤층한테 지어줬어요. 네. 이건 뭐 이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이제 큰 선물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지가 지금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책을 보면 지금 4월에 내셨거든요. 근데 4월이면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얼마 안 된 그 시간 동안 또 어마어마하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들이. 좀 그 상황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4월 30일이죠. 5월로 넘어가는 날에 과이도 국회의장이 쿠데타를 시도를 했어요. 한 수십 명의 군인들하고 같이 이제 또 수만 명의 시위대와 같이 쿠데타를 하겠다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던 거고 그 이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자기 해군 함정을 띄웠어요. 이제 비무장 선박이긴 한데 이제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고작 며칠 전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을 시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주 압박을 심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제압함으로써 대륙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진정한 이야기, 그 속셈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미국이 이제 차베스가 집권하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떤 물결이 있는 동안에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 동안 중국은 이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쪽 베네수엘라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대륙 전체로 이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개별 석유 자원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더해서 이 나라가 이제 대륙의 일종의 상징적인 어떤 갈피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양측에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수시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 교수님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 이전부터 미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이도가 이제 내가 임시 대통령이다 선언을 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지지 선언을 했었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경제 제재가 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조금 더 개입이 시작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다 계획되어 있던 거죠. 그 예전부터 이제 흔들고 싶었지만 뭐 흔들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꾹꾹 참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경제가 워낙 악화되고 또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해외로 막 빠져나가고 하니까 주변 국가에도 위험이 된다. 그리고 이제 작년 선거가 약간 부정 선거로 이제 밀어붙이면 되겠다. 이제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작전을 가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랜 A로 일단 이제 협상을 시도했죠. 시도하면서 이 마두로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시정부 해서 자유선거 실시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마두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랜 A는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랜 B는 경제 제재 조치 그러면 이제 경제 제재 조치 하면서 이 자진 사퇴하도록 압박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가해왔죠. 그러면서 뭐 정전 사태까지도 터졌고 그런데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랜 B도 이제 실패를 사실상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 C가 이제 4월 30일 날 일어났던 이제 약간의 군사 쿠데타 움직임이었는데 이제 군사 반란이
그 플랜 C예요. 그 내부 군사 반란. 근데 그게 이제 또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결국은 군사적 개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서 남은 선택지는 군사적 개입 아니면 이제 대타협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 마두로 정부도 참여하는 가운데 뭔가 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타협안 이런 게 이제 나오든지 아니면 군사적 개입 지금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를 살펴보려면 차베스의 존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차베스의 존재의 정통성이 마두로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차베스가 2005년도에 이제 세계 사회 포럼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재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미국이 강요하는 민주주의는 반대한다. 이런 게 핵심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게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이어졌고 이러한 언명은 당연히 미국의 국제 질서에 반하는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어떤 구실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베네수엘라의 사태에 관여하고 싶은 것이고 관여하면서 세계 질서 속에서 중남미의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원유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베네수엘라 문학은 아니지만 그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목은 생소하시겠지만 아마 영화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 네, 맞아요. 예. Ti potrà servire per le metafore. Non saranno certo gli aggettivi a salvarti dai furori della vedova. 그 마리오라는 우편 배달부가 네루다와 만나면서 점점 시적인 영감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뭐 네루다라는 사람이 마리오를 이렇게 좀 계몽시키는 시적으로 좀 깨우치는 정도의 역할만 하지만 실제 소설을 보면요 네루다가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아엔데 정부가 그 피노체트의 쿠데타로 몰락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과정까지 책은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루다가 얼마나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는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칠레 작가가 그러니까 네루다를 통해서 그 1970년대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도 사실 나와 있지만 그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이 단 몇 해에 걸쳐진 게 아니라 거의 20년, 약 20년간 진행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실험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위기의 원인도 좀 구체적으로 짚을 겸 이 과거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실험을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obre esta moribunda constitución haré cumplir, impulsaré El territorial y el mundial. llevan a lo largo y ancho de los 5 continentes. In 2002, Chavez was briefly deposed in a failed coup and accused the U.S. of playing a role. UN General Assembly in 2006 with choice words about then President George W. Bush. Ayer estuvo el diablo aquí. En este mismo lugar huele a azufre todavía. President or the Speaker of the National. There is also some question about who wrote
in Venezuela in the interim. 차베스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싹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베스가 사회주의를 얘기하지만 예전에 그 소련의 그 현실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의 사회주의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책에도 보면 그 차베스가 스스로 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가 나오는데요. 좀 읽어볼게요. 저는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건 수정돼야 합니다. 현실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우리의 목표가 사적 수요 폐지나 계급 없는 사회 건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때문에 제가 빈민, 즉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노동을 한 사람들을 전혀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군요. 이런 글을 읽으면 차베스가 꿈꿔왔던 사회주의가 무엇일까 더 알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저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차베스라는 인물이 제가 저 2000년대 중반쯤에 베네수엘라 갔는데 차베스를 직접 봤어요. 제가 있던 호텔에 이 차베스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 우고 이렇게 부르니까 이렇게 반갑게 막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한 느낌의 카리스마도 느껴지고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차베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군인 출신이지 네. 않습니까? 군 출신인데 베네수엘라가 그 1990년대 그때 이제 그 신자유주의를 하려고 긴축 정책 이런 걸 하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수요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냐? 이들이 정치 잘못하니까 그런 거지. 정치만 똑바로 하면은 우리 이렇게 허리띠 졸라맬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거를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는데 베네수엘라는 어떤 그런 부자 의식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우리 이 수교 매장량 1위.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군을 동원해서 막은 거죠. 그러면서 한 2,000명 정도가 희생이 됐는데 그때 이제 차베스가 군인이었던 차베스가 우리는 국민을 죽이는 군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실패하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풀려 나와서 이제 국민적 영웅이 된 거죠. 그러면서 1999년도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자기는 이제 신자유주의 반대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이거를 거부하고 대신 이제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마침 근데 그때 의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때 마침 논문을 쓸 때인데 무슨 돈으로 하지? 그 복지 확대하는 건 좋은데 무슨 돈으로 하지?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유가가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럴당 20달러도 안 되던 유가가 뭐 100달러, 뭐 심지어는 150달러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냥 돈이 막 들어온 거예요,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막 그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했죠. 그걸 뭐 그 크게 통칭해서 이제 미시온이라고 그래요. 미시온이 이제 영어로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종교적 과업처럼 생각하고 미션. 그렇게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 사업 복지 프로그램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그 국유화 이런 거는 예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들, 이제 석유 기업들을 국유화 시킨 건 아니고 그냥 유가가 올랐으니까 니들 세금 많이 내라. 이런 정도 이제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도 기본적으로 유지를 유지하고. 시킵니다. 유지하면서 이제 복지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수준. 예전의 사회민주주의 정도의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거죠. 김준효 기자가 바라본 차베스 뭐 또 이야기해 볼 게 있을까요? 차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향으로 변했냐면 그것도 대중들과 직접 대중운동과 교감하면서 이제 변했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집권할 때 이 사람은 이제 뭐 복지도 좋은데 시장도 좋고 다 이제 둘 다 해보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 번 쿠데타 시도가 났고 외딴 섬에 끌려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수십만 명이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거리로 나와서 이제 차베스를 지켜준 거죠. 그런 그 대중들이 보기에는 이 차베스라는 사람은 부패하지도 않았고 인종도 같은 인종이고 소수의 스페인계 백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같은 인종이고 그리고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일어난 대중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켜줬던 거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차베스가 엄청나게 변화했던 거고 진정으로 대중을 위해서 어떤 국가 개혁을 시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 바로 미시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시언이 가장 중요했던 특징은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이제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뭐 예컨대 주택도 스스로 짓고 의료 프로그램 같은 거 스스로 운영하고 서로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더 할 수 그들 자신이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사실은 그 당시 시기에 뭐 당시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복지를 삭감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더 두드러졌던 그 2000년대 초반 시기에 오히려 대중이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때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였던 거고 그 점이 이제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던 좀 차베스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 아니었을까 차베스 정부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시온 그 정책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질적인 수치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이 2003년에 62.1%에서 2011년엔 31.9%로 낮아졌고요. 거의 절반 정도죠.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2003년에는 3,482달러에서 2011년 12,000달러로 거의 뭐 4배 정도 증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전에 그 차베스 등장하기 전에 베네수엘라가 그 유가가 1배럴당 20달러 이하할 때도 이렇게 상황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너무 심각하단 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그래서 그 단순히 이게 유가 하락 때문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포퓰리즘이다. 뭐 그냥 쉽게들 이야기하는데 그 유가 상승했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베네수엘라가 재정 수지가 흑자였어요. 그리고 경상수지도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법인 내에서 그냥 쓴 겁니다. 그 법인 내에서 썼는데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경상수지가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들이 다 베네수엘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차베스에 반대하는 맞아요. 외국 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뭐 자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돈만 생기면 달러로 바꿔서 다 해외로 빼돌리는 거예요. 미국 은행에다. 근데 이제 그거를 차베스 정부가 유가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좋으니까 그나마 버텨왔던 거죠. 버텨왔다가 지금 유가 하락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지금의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돈을 뭐 복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이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사실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런 차베스가 2013년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오른 게 바로 마두로인데요. 이 마두로가 버스 운전사 출신, 노조 지도자고 또 차베스의 2인자라고 불렸는데요. 지금 마두로 집권 시기에는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단 말이죠. 차베스에 못 미치는 어떤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아니요. 마두로를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차베스가 있어도 이런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고요. 누가 와도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차베스주의자가 집권하고 있는 이상 이 상황을 사실은 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좀 아픔이고 슬픔이기도 하죠. 네. 이 책에서 김준효 기자는 사회주의의 실패하고 물음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차베스 이후에, 그러니까 마두로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걸 단순화시켜서 사회주의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객관적인 세계 경제 위기라는 현실이 베네수엘라를 엄청나게 짓눌렀다는 점이 전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자, 이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이고 누가 그걸 책임질 것이냐. 근데 이제 차베스도 그랬고 마두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들의 뭐 개인적인 카리스마 문제만을 포커스로 맞추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베스와 마두로가 모두 같은 정책 기조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두 개의 거대한 사회적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이제 그
대중들, 노동자 빈민 대중들이 있을 테고 한쪽에는 이제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어떤 민간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이 둘 사이에 어떤 타협, 균형 같은 거를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자,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자 서민들을 실제로 마두로 정부 했던 정책인데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자 빈민들을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자. 근데 사장들이 피해를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취하자. 이런 식의 양갈래길을 선택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특히나 위기에 직면하면 뭐 아무도 그런 어정쩡한 타협에 만족하지 않게 되고 특히 기득권층은 격렬하게 저항했던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이제 쭉 쿠데타가로까지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마두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적게는 한 10%? 많게는 한 30%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지 않단 말입니다. 한 70%는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왜 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이 마두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이도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과이도를 지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게 지금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군사 개입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옵션이 아까 이제 군사적 개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남미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테오도르 루즈벨트 있을 때 뭐 빅스틱 곤봉 정책 그래서 뭐 그냥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정부 들었으면 해병대 보내서 그냥 끌어내리고 바꾸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선린 정책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군사적 개입을 많이 자제를 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개입한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 레이건 정부 때 그 그레나다라는 침공 있었고 89년에 그 아버지 부시 때 파나마를 침공해서 그 대통령을 그 체포해서 자기 나라로 가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레나다는 군인이 2만 명도 안 돼요. 파나마도 한 2만, 그레나다는 2천 명, 파나마는 한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한 20만 돼요. 그 군대가. 그리고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거는 그 민병대 집단이라고 거기서는 콜렉티보스라고 그러는데 이 빈곤층의 그 어떤 자치 조직이 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그다음에 쿠바의 어떤 군사 고문단들이 또 이미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과이도를 인정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개입에는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들어갔을 때 100% 성공을 못하고 거기에 진흙탕 속에 말려든다면 이게 제2의 베트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으면 쉽게 개입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그 내년 재선에도 이 영향을 주죠. 그야말로 실패하면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쉽게 개입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타협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노르웨이에서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요. 하는데 이제 가장 관건은 이제 임시정부를 일단 마두로는 일단 물러나야 될 거예요. 상징적으로 물러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과이도가 가져야 된다. 그다음 미국이나 이 과이도 쪽에는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뭐 군부나 이쪽 세력들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만 둘이가 아니라 의회도 2개예요. 원래 의회가 있고 재헌의회라고 하나 더 만든 게 있어요. 그 재헌의회의 의장은 그 군부 출신인 디오스다도 카베요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대통령 부재 시에는 내가 재헌의회 의장이 대통령의 대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서로 두 개 국회에 있으니까 각각의 국회의장이 이 대행을 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요 문제가 이제 타협안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고 요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타협안도 이제 쉽지가 않죠.
근데 21세기에 주목받았던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실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이게 계속 될까요? 저는 자 21세기 사회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계속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당장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라는 이제 대선 후보가 아주 사회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선풍적이란 말도 모자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샌더스의 사회주의가 그런 어떤 사회주의일까 하는 논쟁 이전에 그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어떤 사람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맞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어떤 열망과 희망? 차베스가 이제 흘낏 보여줬고, 그를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희망은 지금 오히려 더 필요하고 가능하게 된 거죠.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의 위험, 또 뭐 더위도 있지만 환경재앙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은 대중들이 그걸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던 소위 21세기 사회주의 실험, 이것들이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방식이 될지 아니면 보다 다른 방식이 될지는 알 수 없고, 또 나라마다 조금씩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노동하는 대중 스스로의 사회 운영이라는 이 사회주의의 핵심 아이디어, 그런 건 이제 소련이나 북한 같은 어떤 그런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실험은 계속되고 또 어느 때보다도 성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세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회주의의 실험이라고 하는데, 실험이라는 말은 적합한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실험이라고 하면 왠지 일시적이고 한번 해보고 마는 것처럼, 테스트처럼 보이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를 자기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가 실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현한 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한계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정책으로 평가해야지 일시적인 테스트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다라고 보고요. 베네수엘라의 위기라고 책이 나왔지만 사실은 저는 이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면 베네수엘라의 이런 시도가 왜 있었는가? 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가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로 갔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위기다.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위기를 베네수엘라가 혁신적 실험을 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한계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최근 위기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그런 그 시도가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지금 나타나는 모든 불평등의 심화, 그 신자유주의의 그런 문제점들이 복지국가의 위기,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은 세계화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나라가 복지를 하고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지면서 결국은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떤 세계화 시스템에 대한 전지구적 도전, 맞아요.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전지구적 도전을 이끌 나라는 결국은 또 미국이나 유럽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런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어떤 반대의 움직임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차라리 이제 뭔가 변화의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심부에 의한 사회적 변화의 어떤 능동성과 유리함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피해를 보는 국가에서 나름대로 저항하면서 나타나는 체제에 대한 도전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세계화돼 있다는 점이 바로 그런 종류의 어떤 변화가 연결될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변화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선진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변화를 위한 염원이 일어나고 있고, 또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낮지 않은 덜한 나라들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예컨대 지금 북아프리카에서도 거대한 반란들이 일어나서 독재 정부가 막 퇴진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반란들이 연결되고 같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훨씬 이전 시대들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와 그것의 세계화가 어떤 노동자의 연대의 세계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김경원 교수님은 이제 베네수엘라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기자님께서는 사회주의가 밑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더 발전적인 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우리 허익 벤저스? 이건 사무엘 베케트의 글귀이기도 한데요. 실패하라, 더 낮게 실패하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게 요즘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운동과도 맞물려 있는 문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등장한 게 그렇죠. 예, 거부감이 뭐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럼 굳이 사회주의라는 말 안 써도 되니까 뭐 이를테면 사회학자인 그 에릭 올린라이트가 쓴 것처럼 그냥 리얼 유토피아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좀 더 나은 세계를 꿈꿔보자. 이런 열망을 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의 언론은 과연 베네수엘라를 객관적으로 보도할까?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의 시선으로 베네수엘라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들의 운동을 그냥 파퓰리즘 정도로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도의 정책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적 전환이라는 게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미시온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채택할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중들도 어쩌면 IMF 체제 이후에 사실 불평등과 어떤 여러 가지 차별들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함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국제사회의 뉴스들을 언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그렇죠. 한계가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이런 책들이 시리즈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 또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좀 한국의 TV를 보시는 독자분들께 의미가 되는 얘기를 하나만 좀 해보고 싶어요. 남은 걸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사실은 외세가 간섭해서 엄청난 식민지 억압과 아주 불편한 시절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잔혹한 탄압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어떤 사회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외세의 간섭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네수엘라 자체의 어려움과 그거의 전환점에 대해서 오늘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실험이 실패하고 미국이 뜻하는 대로 완전히 개입을 해서 사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또 세계 다른 곳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점들이 좀 엄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베네수엘라 문제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바로 그 점이 좀 책에서 드러나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 모든 문제가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스템인데요. 네. 지금 양극화 문제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게 보통 한 60년 정도를 해서 크게 이제 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1930년에서 한 80년. 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게 이제 80년인데, 한 60년이 한 2030년이거든요. 한 10년 남은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양극화의 심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단주의들이 이렇게 이제 네, 예, 좌우 맞습니다. 양쪽에 예. 극단주의들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극단주의의 흐름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네, 거예요. 예, 자본가도 맞습니다. 힘들어지고, 사실은 노동자, 서민들, 이런 빈곤층들도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면 결국은 좀 양보를 해서 어떤 공정성 이런 거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지금 내에서도 좀 뭔가 서로 간에 좀 양보를 통해서 좀 대화 타협,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요 시스템 내에서도 뭔가 좀 진전이 있을 수가 있다면 그런 양극단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어찌 보면 지구상에서 마지막 이념의 격전장인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살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책은 세상을 담는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열망과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손민아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네요. 정말 오늘 이렇게 초록빛이 만연한 이 여름에 여러분과 책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편지를 남으셨어요. 아, 진짜요? 누나, 형규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만난다 하면서 못 만나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 화면을 통해서 누나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우리 목표로 하고 누나 사랑합니다. 화이팅! I love you! 누나 조만간 만나요. 알았죠? 안녕! 참. 형규 씨를 알게 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이 애교가 철철 넘치는 건 변함이 없네요. 잘 봤다, 형규야. 고마워. 보셨어요? 네. 구독하셨어요? 네. 진짜요? 네. 확인 들어갑니다. 사실은 제 이름을 넣어서 좀 장난을 한 건데 까미나, 꽃미나 이렇게 해서 미나와 함께 걸어요라는 뜻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가 보는 세상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쿠바에 가서 살사를 추고 싶다. 손동작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손동작이 맨 마지막에 배우는데 끝까지 마스터하지 못한 게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꼭 돌고 나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파트너인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몇 번 맞았거든요. 이게 타이밍 못 맞추면 남자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신 좀 약간 저희 프로그램 약간 네. 고르시고 너무 티났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생각 못했어요. 근데 보내주신 이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나 똑같네. 책 제목이랑 프로그램 제목이 바로 이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 인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나를 좀 챙기고 싶고 그때 9시 뉴스하고 힘들었을 때라 방송국 일도 조금 쉬고 조금 자유롭게 있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많았는데 두려웠어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에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휴직을 하고 스페인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문부터 완전히 그가 흔들어 놨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느 날 문득 긴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날 이유로는 이상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것 때문에 잃는 게 뭔데 이렇게 자꾸만 계산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새로운 걸 할 수 없어요. 우린 살면서. 내 가슴이 시키는 거 그냥 문득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거가 너무나 충분한 이유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으로 충분하다. 이 책을 물론 다 읽으셔야겠지만 그 정도로 저에게 뜨거움을 줬던 책입니다. 아, 저의 스페인어는 자유다라는 첫 책, 저의 첫 편집자였고요. 그냥 평범한 편집자 아줌마였던 그분이 자전거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뛰고 뭐 이러더니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됐단 말이죠. 그 의지의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책으로 엮으셔서 워너비 여성으로 아주 샛별처럼 떠오르고 계신 이영미 작가님이십니다. 이영미 작가님, 언니 반가워요. 책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첫 책을 같이 했고 그 과정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아주 작은 또 그렇지만 강력한 힘을 뻗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활동하시는 게 보기 좋고요. 또 좋은 책도 많이 내주시고요. 제 곁에도 있어주세요. 근데 혹시 철인 3종 말고 다른 것도 하시려는 건 아니죠? 혹시 더 심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제가 말리겠습니다. 적당히. 네, 저랑도 놀아주세요. 네, 그러면 북소리에서 뵐게요. 안녕. But I could be a crush, I could feel you for a rush, like hoping you text me so I could tell you I've been thinking about your touch, like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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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 I could be a c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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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sh. I got a fascination with your presentation, making me feel like you're on my island, you're my permanent vacation.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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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 I could be a c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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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sh. Sorry. I fill my calendar with stuff I can do. Maybe if I'm busy, it could keep me from you. And I'm pretending you ain't been on my mind, but I took an interest in the things that you like.